2022년도 7급 노동법 기출해설입니다.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 자체는 좀 무난무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중심으로 우리 강의 잘 따라오신 분들은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잘 정답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문제가 나왔고요. 거기서 약간 지뢰를 깔아놓긴 했는데 사지선다에서 답을 맞추기는 조금만 감각을 살려주시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고득점 하신 분들이 우리 클래스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100점자들도 수록까지는 아니겠지만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다 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집중도 이제 갖추고서 잘 푸셨으면은 괜찮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시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사용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해서 근대와 이제 서면 합의 시 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최근 개정법이라서 출제 포인트 중 하나였죠. 2번이 정답인데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근로별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별 근로시간만 합의를 미리 잡아놓고 실제 그 즈음 가가지고 몇 시간씩 할 것인지를 정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가 보시게 되면 노조법상 단협 및 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1번 지문이라든가 3번 지문 이런 거야 뭐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특별히 문제 없고 2번 지문도 많이 보던 거죠. 해지권 제한합의는 무효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연장 조항 관련해 가지고 판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연장 기간 자체가 단협의 유효 기간상의 제한을 받는가. 연장 기간은 그렇지 않죠.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지권 제한 합의한 경우에 해지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인가. 합의했으니까 우리 판례는 그래 보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4번이 정답인데 맨날 하던 얘기죠. 요게 소위 말하는 이제 반의사부벌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의사부벌죄를 얘기하는 건데 노동법에서 반의사부벌죄는 임금 외에는 없어요. 지금 임금 외에는 반의사부벌죄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고 임금 중에서도 반의사부벌죄가 아닌 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임금 외에 반의사부벌죄가 나온 거 무조건 틀린 거다. 맨날 하던 얘기죠.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이제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뭐 정답은 2번인데요. 어쨌든 뭐 법에 있는 거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으면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되어 있고요. 1번 질문 같은 경우에 이것도 자주 나오는 트릭이죠. 그래서 맨날 뭐라 합니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50조 1항 2항에 이른바 일반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나와 있는데 8, 40 이건 안 틀려요. 뭘 주의해야 되냐?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니까 그걸 주의하시라 말씀을 드렸죠. 1번은 그래서 틀렸네요. 3번 질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7일 중 휴일을 제외한 날이 일주냐? 아니죠. 우리가 국법상 판례법리론 이게 맞아요. 근데 법률을 통해서 해결을 했죠. 그래서 일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거기서 틀렸네. 4번 질문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던 거죠. 4시간에 30분 이상 이걸 틀리진 않아요. 뭘 틀리냐? 휴게 시간 도중에 줘야 되겠더라. 뭐 이후에 이거 아니고 맨날 하던 겁니다. 틀렸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자, 노조법상 쟁의행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뭐 1번 질문 같은 경우에 현행법 뭐 주의하시면 되고 노조법 위반 주의하시면 되고 특별히 문제 없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사실 우리가 수험판에서 자주 보는 지문은 아니에요. 이게 시행령에 있는 건데 이거는 좀 낯설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4번 이제 지문이 워낙 뭐 대놓고 정답이라서 그렇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쟁의 중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를 대체하는 건 문제 없었습니까? 근데 이제 관계 있는 자를 대체했는데 걔가 또 사직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의 이제 결혼 충원이 있었습니까? 이건 딱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판례 입장이죠. 4번이 정답인데 찬반 투표 어떻게 하나요?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 막 16만, 막 17만 막 이러는데 뭐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파업한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빼고 투표해야지. 근데 다 포함한다? 아예 맞지 않지. 그래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투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파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의 의사로 인하여 파업 여부가 부결되어서는 안 되겠죠. 4번 정답 되겠어요. 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남녀공용평등법 문제가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뭐 1번 지문 뭐 눈에 많이 익은 거죠. 많이 보던 것도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2번 지문도 많이 보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인 직무 평가 등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동일 가치가 있다. 많이 보던 거니까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이게 뭔가요? 우리 고평법이나 기간제법 이런 데서는 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이른바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반에 우리가 근기법 6조 얘기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기 6조에서는 균등처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이 없다 보니까 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이제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에 비해서 고평법이나 기간제법에서는 아예 법률을 통해서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입증해야 된다. 맨날 하던 거지 않습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질문 같은 경우에 좀 주의할 거는 이제 끝부분이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뭐 노력한다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과거에는 이제 고객 등에 의해서 희롱이 있는 경우는 노력한다였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마도 강의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급휴가의 명령 요게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죠.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취업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질문 보시면 일부 근로자에겐 유리, 일부 근로자에겐 불리 어떻습니까? 불이익 경우로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 조건은 유리한데 일부 조건은 불리하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특정한 누군가는 무조건 불리하더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현업할 때 현장 강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가지고 강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취업규칙 개정을 했는데 이 중에 한 명만 불리해줘도 불이익 변경이니까 우리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틀렸네. 1번이 대놓고 틀렸고요.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른바 유리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취업규칙에 상해되는 내용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 얘기가 다르지. 근데 근로계약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비록 근로계약의 취업규칙에 비해서 하위 법원이지만 유리의 원칙에 의해서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판례 입장이죠. 요거 맞고요. 3번 지문, 4번 지문 이런 거요. 다 법에 있는 거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습니다. 6번에 1번 지문 정답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최임법상 최임액 및 최임회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지문 보시게 되면 1번 지문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 종류나 계약 기간 관계없이 3개월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예전에는 수습 기간은 3개월 동안 빠진다 그랬어요. 한번 짧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법의 변천 과정이 있는데 이제 연역으로서 개정 과정이 있는데 과거에는 10% 감액하는 사람들이 수습 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90%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래버리니까 뭐라 했습니까? 뭐 근로계약 기간 6개월 잡아놓고서 그중에 3개월은 수습이야 이러면서 최임 적용 10% 감액 적용하고 이런 식의 뭐 나쁘게 말하면 양아치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법자가 볼 때 안 되겠다. 이거 수습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는 걸 해가지고 어느 순간 달아놨어요. 뭐냐?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이걸 적용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년의 미만의 기간을 정한 예를 들어 10개월 계약하면서 3개월은 수습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1년은 해야 3개월 수습으로 뺄 수 있다. 10% 감액하는 최저임금을 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또 보니까 입법자들이 업무의 특성에 따라 볼 때 너무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걸 둘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수습이 의미가 없으니까. 수습이라는 건 좀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배우기도 하고 이런 기간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추가했죠.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지금 현행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 지문처럼 이렇게 되는 건 틀린 거지.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근기법 44조에 있는 직상수급인 등의 이제 임금지급 연대책임 그거랑 똑같은 구조의 규정이 최임법에도 있죠. 직상수급인의 규칙사유로 우리가 최임을 도저히 줄 수 없었다. 그때는 네가 같이 책임져라. 참고로 한 몇 년 전이야.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직상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이죠. 도급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한 6, 7년 전쯤에 도급인도 처벌하는 규정이 이제 최임법에도 들어왔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거 연대 책임지고요. 안 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들어갑니다.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쉽게 말하면 일을 안 했어요.
그럼 그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 안 나가지. 무노동무 임금 원칙 있었습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안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임금 지급이 강제된다. 틀렸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4번 질문 같은 경우에 채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유를 포함시키죠. 물론 이게 이제 깊게 들어가면 과연 맞는가 뭐 이런 말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유도 포함된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맞는 거. 자, 넘어가시면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기법상 연차의 발생 요건 관련해서 출근율 관련된 것들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일단 우리가 출근율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자, 출근율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짧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출근한 날은 이제 분자에 카운팅하면 되고 출근 안 한 날은 카운팅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소정근로일 깔아놓고 출근을 얼마 했는가. 그래서 결국 출근율이라는 건 소정근로일 분의 출근일이에요. 근데 계산할 때 애매한 기간들이 있죠. 그 애매한 기간들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3가지가 있었어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버리자. 일은 안 했지만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 결근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회사의 취업 규칙을 통해서 그 기간을 결근 처리하는 것을 근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기간이 있었고, 이도저도 애매하니까 아예 소정근로일에서 제외시켜버리자. 이런 게 있었어요. 일단 우리가 출근 간주 기간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 60조 6항 있죠. 그렇죠? 출산휴가라든가 업무상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게 1년 전부를 차지하면 어떻게 할 거냐. 판례 입장 1년 전부를 차지해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부당해고 기간 생각할 수 있고요.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 폐쇄 기간. 이것도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원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근 처리 가능한 거 어떤 판례들이 있느냐. 어떤 판례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징계로서의 정직 및 직위해지 기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불법 파업 기간.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 기간. 그냥 불법 파업이라고 쓰겠습니다. 예. 요 기간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정근로일 이도저도 애매하니까 제외하자 이런 기간들이 있었죠. 정당한 파업 기간이 있고 정당한 쟁의 기간, 그 다음에 뭐 전임 기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적법한 집회 기간. 물론 이것도 예외가 있죠. 그래가지고 적법 집회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를 제외하는데 그 기간 중에 내가 불법 파업에 참가하였다. 그럼 결근 처리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위법 집회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출근 간주인데 만약 그 기간 동안에 파업에 참가했다. 그러면 내가 불법이면 이쪽으로, 적법이면 이쪽으로 이런 식의 예외가 있었죠. 그리고 소정근로를 제외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 입장에 의할 때 1년 전부를 차지할 경우 요거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깔아놓고 보시게 되면 자, 1번 지문. 고통법에 따른 육아휴직 출근한 것으로 본다. 문제 없죠? 출근 간주. 2번도 마찬가지예요. 60조 6항에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지문 보시게 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 없죠. 다만 규칙인 경우라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차는 1년 단위로 보여야 되는 거니까 한 번에 연초에 같이 생겼다가 쉽게 말하면 연말에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데 1년 미만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하루씩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를 1년마다 사라진다 이래버리면 꼬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4번 질문 보시게 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출근 못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출근 간주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모두 집어넣어야지. 제외하는 게 아니고 4번 틀렸네요. 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기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지문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 합병은 긴박성을 인정한다고 법에 나와 있죠?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지문 법인의 어느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에헤이 기본적으로는 기업 전체를 가지고 보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뭐 재무회계를 달리 가져가고 경영 여건도 상이하고 이 3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특정 부분만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론상. 실제로는 판례가 없고 그러니까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는 있는데 사례가 없어. 그 법리가 적용된 사례가. 그런 게 이론상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를 보는 거지. 2번이 틀렸네. 2번도 틀렸네. 옳은 것은이니까. 자, 3번 질문. 판례 기본 입장이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이게 정답이네.
4번 질문 같은 경우에 우선 제공의 의무 어떻습니까? 고용의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무성 권리가 있다. 판례 입장이죠. 틀렸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시죠. 근계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법에 있는 거니까 딱히 문제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효력 부정지 원칙. 우리 시험에서 효력 정지 원칙은 무조건 틀린 거다. 우리 노동위원회는 무조건 효력 부정지 원칙이에요. 맞는 거고. 4번 질문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원치 아니하면 이게 금전보장제의 내용이죠. 근로자가 원치 아니하면 딱히 문제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판례도 바뀌었고 심지어 아예 법률의 개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구제이익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질문 같은 경우에 규약협의 얘기 문제 없죠. 취업을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렇죠. 항상 주는 거 아니고 그럴 땐 준다. 문제 없고. 3번 질문 같은 경우도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즉시 요구한 사항만 문제될 거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에 4번 질문도 문제 없고 틀린 건 2번이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합의하면 돼요.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 뭐 이걸 장관이면 이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좀 더 나가보면 합의했을 때 14일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36조 위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붙는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틀린 거 2번이네요. 자, 12번 문제. 최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1번, 2번, 4번 지문에 있는 거고 정답은 3번이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건 산입하지 않아요. 통화로 지급하는 것. 원래는 산입 안 했지. 과거에는 복리후생비 명칭을 넣어놓으면 그냥 산입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복리후생비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통화로 지급하는 산입하죠. 다만 이제 일정한 경과 조치로서 일부는 제외하기로 합니다만은 뭐 100분의 몇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 되고 이제 이걸 물었네요. 그래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한 거는 당연히 산입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네. 자,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쉽죠?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15일이니까 이건 뭐 딱히 문제 없고. 그 다음 1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질병 예방 조치를 책임 주체죠. 보건관리자니까. 안전관리자는 사고 예방 주체 책임 주체고 보건관리자는 질병 예방의 책임 주체예요. 그걸 깔아놓고 보시게 되면 딱 봐도 4번이 좀 느낌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이 어쩌고 나오니까. 그렇죠? 감각으로 푼다고 쳤을 때. 물론 실제로 4번이 틀린 건 요거는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장관한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다이렉트로 보고를 한다? 그럴 리가 있나? 사업주가 하겠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회사에 대해 조금만 알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건관리자인데 뭐 안전 그러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정답 맞추기에는 그렇게 감각만 좀 살리면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5번 가보시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1번 질문 같은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서 뭐 직장 내 성희롱도 마찬가지인데요. 형사처벌 자체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자에 대해서 이제 공법상 책임이 물리는 경우는 딱 그거지.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 그럴 때는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처벌정이 없어요. 처벌정이 들어가는 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 딱 그때만 처벌을 하는 거고 이건 틀렸죠.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누구든지 이거 할 수 없다. 이 뭔 소리야 이게. 틀렸네.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직장 괴롭힘 조사 결과 괴롭힘이 없었다고 확인되면 딱히 보호할 게 없잖아요. 조사 과정에서는 아직 확실치가 않으니까 보호를 해줘야 돼요. 조사해봤더니 이게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럼 왜 보호를 해주나? 틀렸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지체 없이 딱히 문제 없네요.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3일 이내 이런 거 아니고 지체 없이 문제 없네요. 4번 정답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직비무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건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16조에 의해서 규약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임원을 뽑거나 자르거나 직비무죠. 17조에 의해서 대의원 뽑는 거 우리 국회의원 뽑는 그런 느낌이니까 직비무예요. 41조 1항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그것도 직비무죠. 거기 없는 거 보면 뭐겠어요? 3번 지문에 합병 분할 또는 해산이죠. 이거는 의결 정족수에서 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이죠. 이른바 특별정족수. 특별정족수가 들어간 게 뭔가요? 규약을 고치거나 없애거나 임원을 자르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변동.
합병, 분할, 해산, 조정결대 변경. 그렇죠? 여기는 지금 3번 얘긴 한데 직비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3번이 틀렸네요. 자,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같은 경우가 민사책임 내용이고 3번 지문 같은 경우가 이제 업무방해죄로서의 형사책임 내용이고 4번 지문 같은 경우가 법 규정에 있는 거예요. 일단 뭐 4번 지문이야 법 규정에 있는 거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쟁의행위는 언제나 위력이냐 판례 입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쟁의행위는 위력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유사가 제압 혼란된 거니까 비로소 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이 맞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짧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민사로 책임질 수 있을 건데 뭐 채무불이행 책임은 뭐 정리하면 됩니다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보통 우리가 불법행위 중심으로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주체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노조 생각할 수 있고 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 실시 지도한 간부 생각할 수 있고 단순 파업 참가 조합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판례 입장이 어떠냐? 얘 진다 그러죠. 판례 입장 중심으로 얘기해보면 얘도 진다 그러고 얘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둘은 어떻게 책임지냐?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책임의 범위라는 건 이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과실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들도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단순 파업 참가 조합원이 원칙적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데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직무의 특성이죠. 이 지문에 있는 건데 직무의 특성상 노무를 정지할 때 준수할 사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 준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가 발생했거나 혹은 손해가 확대되었다. 이런 경우라면 개인이 책임지는 거죠. 본인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단체 결정에 의해서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것만 가지고 설사 그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설사 이것만 가지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책임을 지지는 않는데 이건 개인이 한 거지 개인이. 그렇죠? 두 번째 개인의 일탈행위 노조의 지시와 무관하게 혼자 오버해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런 거 자기 책임져야 되겠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누가 입증할 것이냐?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되겠지. 맨날 하는 거죠. 요 틀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끝부분에 없다 돼 있지 않습니까? 있다죠. 자,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법에 있는 거거나 너무 뻔한 판례 입장이고요. 1번 지문이죠. 이것도 맨날 얘기하던 거죠.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요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 빠지는 거죠. 1번에 틀렸네요. 자, 19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게 한데 기출지문이라 우리 교재 문제에 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보는 건 아니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정답은 1번이죠. 왜 그런가요? 공정대표 의무는 노동조합의 문제예요. 소수 노조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근로자 개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는 순간 쉽게 말하면 사건 수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노조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죠. 부여를 하고 있죠. 1번에 틀렸네. 자, 20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20번 문제 기간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1번 지문 특별히 문제 없고 2번 지문도 딱히 문제 없죠. 뭐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시정 절차 도중에 계약기를 만료하였다. 아니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계약기간 만료랑 상관없는데 차별 시정은 보통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계약기를 뭔 상관이야? 그렇죠?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이거 판례 입장입니다. 틀렸죠. 시정이 이게 손댈 리가 있나? 그냥 내가 6개월 내만 하면 돼요. 보통 이제 퇴사 이후에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퇴사 후 6개월 내만 하면 돼요. 그 다음 4번 질문 같은 경우에 임금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는 차별인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차별을 받아왔어요. 참았어. 왜? 재계약돼야 되니까. 또 1년 동안 차별을 또 받아왔어요. 재계약돼가지고 참았어. 왜? 정규직이 돼야 되니까. 그랬는데 2년 딱 쓰더니 이것들이 나를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계약 거절되자마자 6개월 내에 하면 되는데 그냥 바로 했다고 치자고요. 차별시정 신청. 사실 나 2년 동안 차별을 받아왔다. 노동위원회가 보니까 그러네? 차별이네 싶은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6개월치의 임금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라. 이런 식의 명령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위는 어떻게 본 거냐면 6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임금 차별은 매월 발생하지 않냐. 그러니까 1회 차별에다 봤던 겁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의 입장. 임금 차별은 매월 발생하는 계속되는 차별이다. 그래서 차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내에만 신청하면 그 기간 전부에 대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21번 가보시면 산업법상 중대재해 및 유해위험 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4번이 정답인데 4번 지문은 잘 보던 지문은 아니에요. 근데 1, 2, 3번 지문이 뭐 예를 들어서 6, 34, 네, 3개월 이상의 2명 이상 사람이 죽거나 이게 너무 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안 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딱 봤을 때 1, 2, 3번 문제 없는데 낯선 게 4번이잖아요. 그리고 왠지 딱 봤더니 바꿔낸 게 좋은 게 있네. 3개월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 정답이겠다.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2번 가보시면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활동 등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1번 지문 뭐 최근 개정법이죠. 법률에 있는 겁니다. 2번 지문도 법률에 있는 거고 3번 지문 에헤이 이거 되게 자주 나온 트릭이죠. 사업체를 제외하는 거죠.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면 세금 내야 돼요. 맨날 얘기하는 거 노동조합이 쇼핑몰을 운영한다 이런 거 세금 내야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같은 경우 4번 질문 같은 경우도 많이들 보던 거죠. 어쨌든 명예훼손 문제, 명예훼손 아니고 명예훼손 이거 징계에서 나올 수 있고 조합 활동에도 나올 수 있는데 뭐 다소 가장 일부 예고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목적이 정당하다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들어간다. 많이 보던 거죠. 틀린 것 3번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시게 되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 건설업이 대표적이죠. 파견 금지 업종. 상시든 일시든 안 되는 거. 맞네요. 2번 질문 넘어가시고. 3번 질문. 명의도용, 명의대여 금지인데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이거 명의대여 할 수 있을 리가 있나? 당연히 안 되지. 3번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같은 어떻습니까? 너 파견으로 쓰는 거야. 미리 서면으로 알려줘라. 많이 보던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이게 요것만 딱 놓고 OX로 이러면 좀 헷갈릴 수 있지. 근데 1, 2, 3, 4번 지문을 놓고 보면 2번이 정답이면 너무 확실하죠. 허가 자체가 3년이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산점의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그 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3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2번이네요. 자, 24번 문제 보시게 되면 파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이게 1번이 정답인데요. 왜 그러냐? 파견을 연장하는 건 3자 간의 합의지. 너무 당연한 거죠. 일반적인 경우 적법 파견이라 하더라도 1년이고요. 3자 간의 합의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고 맥시멈 2년이죠. 그 다음 이제 일시적 간헐적 3개월이고 3자 간의 합의로 연장해가지고 맥시멈 6개월이고요. 3자 간의 합의니까 이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기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너무 쉬워요. 정답이 2번이죠. 일단 20조의 위약예정 금지, 21조의 전체감 상계 금지, 25조의 강제적응 금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는 아주 센 제도란 말이에요. 당연히 셋 다 처벌 조항이 있어요. 심지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다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일단 과태료네. 그리고 이게 상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인데 사법상 효력이 유효할 리가 있나? 말도 안 되는 거죠.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올해도 7급 기출 한번 살펴봤고요. 예,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되게 많은 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우리 감독관으로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